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육아를 갖다가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육아를 자꾸 이야기해요. 네네. 아까 말했지만 자꾸 네. 육아법을 만들어내요. 네네. 뭐 칭찬 육아, 네. 솔루션 육아, 뭐 대안 제시, 뭐 설명 육아 이상을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런 육아는 정상 육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갈수록 힘든 육아 현실, 근본 해법 있을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다시 모셔달라는 요청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안타까운 현실은 그때보다 솔루션 육아가 계속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인터넷 보면 제일 많은 게 오늘 우리 애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고쳐봤던 사람이 나도 그런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쳤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될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보통 아이들을 키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고치는 법과 자동차를 만드는 법은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차 고치는 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그냥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정의 틀 속에 키우면 참 쉬워요. 네네. 근데 우리는 고치는 법을 가지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치는 법하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법은 사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육아라는 건 사실은 부모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 옛날에는 밥숟가락 들고 타고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부모가 애를 놓기만 놓으면 아이가, 가정 속에서 아이가 저절로 큰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큰다. 예, 근데 요즘은 저절로 큰다가 아니고 부모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육아법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저출산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 서너 명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육아법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 한 명을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어도 키우기 힘든 그런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또 그것도 잘못된 아이를 고치는 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키우니까 진짜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키우는 그 방법을 솔루션 육아 또는 검색해서 그 방법을 우리 아이한테 그렇죠. 적용하니까요. 그렇죠. 검색 육아, 솔루션 육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 자체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좀 비극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부모의 인생을 살면서 아이를 그냥 쉽게 키우는 방식. 흔히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라떼는 육아 아니면 꼰대 육아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거는 참 전통을 좋아하죠. 우리 거 좋아하는데 왜 육아뿐만 구태여 우리 전통 육아를 안 하려고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전통 육아, 우리 흔히 꼰대 육아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 프랑스 육아, 우리 전통 육아하고 똑같아요. 약간만 차이 나지, 그게 똑같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참 외국 여행을 참 많이 가는 편인데 가면 아이들을 키우는 법을 참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는 법은 굉장히 엄하게 키워요. 뭐 선진국도 그렇고 뭐 약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그렇고 애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옛날 우리 부모하고 똑같이 키웁니다. 우리나라만 달라요. 참 신기하게. 네네. 그런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어렵게 키우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좀 더 쉬워져야 당황하고. 되는데 그렇죠. 점점 어렵게 키우기 때문에 그게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린 그 문화적 틀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예, 가정의 틀 가정의 자체가. 틀 자체를.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갖다가 지금 이제 무너뜨렸죠. 지금 부모의 권위랑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아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 현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좀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거를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붕괴되면 그다음 대체 문화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건 우린 대체 문화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화를 붕괴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 모든 육아법들은 권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동물학도 마찬가지죠. 네네. 우리 우두머리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죠. 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부모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권위란 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태반이고 예. 항상 애하고 부모가 같은 선상에 있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시키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어떤 일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꾸 애한테 부탁하는 그런 쪽으로 가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뭘까요? 육아가 힘들어지죠. 전체적으로 아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이 훈육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훈육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2돌까지 훈육하지 말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네네. 훈육이 안 된 애를 키우는 거는요 진짜 힘들어져요. 이걸 없애버린 상태에서 애들 문제 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문제 생기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도입하니까 육아가 몇 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사실 솔루션 육아랑 검색 육아에 기대고 싶지 않다가도 아이가 그게 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떠나서 당황하는 순간들이 부모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에 맞는 대안을 짜고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경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가정의 틀이 있으면 애들이 어지간히 벗어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주시면 더 체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이가 때를 쓴다. 예. 안 들어주면 돼요. 옛날에 부모들이 그 떼 쓰는 거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놔두면 되나요, 선생님? 놔두면 되죠. 아, 떼 쓰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는 떼 쓰는 애 자체가 별로 없었죠. 우선 떼 네네. 쓰는 걸 떼 쓰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법은 참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부모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애기한테 자신의 한계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떼 써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 애들한테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조절 우는 것도 능력. 네네. 우는 것도 한 60%, 70%만 달래야 돼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어떤 애가 욕구가 있어 뭐 해달라 그럴 때도 한 템포 늦춰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빠서 못 해줬죠. 예, 때를 다 못 받아줬죠. 못 받아줬죠. 그럼 요즘은 느껴지거든요? 떼 쓰는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예. 떼 쓰는 아이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떼 쓰는 아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개업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떼 쓰는 애가 없었어요. 네네. 그 없었던 이유가 때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떼 쓴다고 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선생님 중요한 포인트네요. 떼 쓰면은 원하는 게 지금 들어지니까 더 떼 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부모가 자기 할 일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애기 떼 쓴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요.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원래 넌 떼 쓰면 안 되는 거야. 예. 아니, 간단한 이야기예요. 너 떼 쓰면 안 돼. 너 어떻게 부모한테 떼를 쓰냐. 그럼 시끄러워. 그럼 또 끝났어요. 그렇게 키우면서 애들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게 애를 키웠죠. 훈육을 하면서. 훈육한다는 게 훈육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주지도 않았어요. 예, 항상 자기가 가진 데 만족하고 자기가 좀 부족하게 크니까 애가 내가 가진 것에 그걸 자기 스스로 더 만족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애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자기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필요한 걸 스스로 이렇게 충족시키는 능력을 옛날에는 길렀어요. 부모가 바쁘니까 다 못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면 애들이 사실 요즘처럼 때를 별로 안 씁니다. 네네. 근데 때를 쓰는 애를 고치는 법도 때를 써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안 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무시해버리면 돼요. 애들이 제일 겁내는 것은 부모의 무시예요. 관심의 반대말이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무시하면 애들은 일단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애착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 그 전제 조건이. 그렇죠. 애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애착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애들한테 만든 애착이 아니고 가정이란 시스템 속에서 소속돼 있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애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팀이 끼려고 끼우끼우거리죠.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어떤 경우에도 둘만 있으면 애들은 항상 와서 자꾸 엄마 둘만이 끼어든단 예. 말이에요. 애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부모 위주로 살면 애들은 항상 엄마 아빠 팀이 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겨요. 소속감, 유대감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이 무시가 상처로 이어지지 않는 않죠. 거죠. 사실은 이게 개별적 애착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대접받았죠. 네네. 왜? 부모가 부모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예. 부모가 좀 밖에 나가 있어도 이건 엄마 아빠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자꾸 엄마 아빠 따로 만들고 내가 자꾸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예. 애가 만드는 애착이 아니고 부모가 애착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예. 옛날 제일 무서운 게 야 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옛날에 진짜로 그렇게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애들은 무서워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이란 틀을 벗어나는 것을 겁을 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엄마 나가 할 정도지 요즘은. 그죠? 그 가정의 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가정- 부모가 세운 뭐 원칙이나 가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의 틀이라는 것은요. 예, 우선 예.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기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애들한테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한계를 지어주고 그 한계의 틀 속에서 애들한테 그냥 마음껏 놀게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요? 그럼 뭐 야단치 하죠. 훈육을 해야 되는 거. 훈육이 벌써 이게 훈육이에요. 아. 이 틀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게 훈육이고 이 훈육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안 되지 안 된다고 해서 훈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틀 속에 살게 하면 애들은 훈육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참 쉬워요. 권위가 있으면. 그럼요. 애들한테 시킬 일 있으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고 자 가방 들고 가자 하고 애한테 가방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이렇게 가정에 동참하게 하면서 어른 말 듣는 걸 갖다가 생활화 만들어줘야 돼요. 훈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훈육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검색하고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예. 가정에 틀이 있고 부모의 그렇죠. 권위가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훈육을 두 돌까지 끝을 내야 돼요. 기본이. 그래야 옛날 말처럼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3살이 만 2살이니까 2살까지 예. 이걸 기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어로 훈육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틀 속에서 내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디테일한 걸 가르친다? 안 돼요. 안 돼요. 먹혀 들어가요. 예. 우리 강아지 어릴 때 길 안 들인 강아지 키우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 어릴 때 처음부터 강아지 요즘 유튜브 보면 강아지 개가 새끼 훈육하는 거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네. 때부터 그렇게 훈육을 네네. 개도 새끼를 훈육을 해요. 어.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훈육이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 자체가 그런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이후에도 될까요? 이게 시기가 있나요? 어렵죠. 어렵다. 하긴 네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은 두 돌 이전에 훈육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다는 거하고 그게 쉽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돌까지가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언어 발달. 예. 두 돌까지 언어 발달이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그럼 애기 옆에 떠들면 돼요. 인간관계. 애기 옆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떠드는 걸 보여주면 돼요. 네. 인간관계. 네. 근데 훈육, 부모가 권위 있게 살면 돼요. 영상이 지난번에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댓글이 정말 몇백 개가 쌓였습니다. 근데 네. 그 댓글 중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놓친 게 많았던 것 같다. 네.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 되죠. 들어준 게 없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떼쓰는 아이를 고치는 법과 떼쓰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법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떼쓰는 아이를 고칠 때는 우선 아까 말했지만 떼쓸 때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무시하라. 그 대신에 결국은 가정의 틀을 유지해야 그게 다시 때 안 쓰게 돼요. 네. 원칙이네요. 예. 백투더 베이직이네요. 네, 베이직이에요. 아.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걔가 또 나빠져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 위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면 행복하잖아요. 네네. 행복하고 자기가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하고 당당히 살죠, 애한테.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애들은 부모의 리더십을 배우고 부모의 자존감을 가진 부모를 보고 내 자존감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육아는 모든 걸 다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애한테 뭐 자꾸 설명하고 부탁하고 뭐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애는 내 말 안 들어요. 이건 부모가 내보다 미치 돼버려요. 네네. 설득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요즘 뭐 설명 육아 있죠. 너무 많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요즘에 일단 또 부모가 어리 돼버려요. 설명 요가가 그런 게 다 자꾸 논문을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문은 그거는 문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아라는 게 큐브 6면에 맞추는 건데 이 논문이란 건 노란색에 대한 논문을 쓰지 전체에 대한 논문을 잘 안 써요. 그럼 논문을 예를 들어 노란색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해서 노란색 맞추면 큐브가 맞느냐 안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에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요즘 일부 사람들은 뭐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 이야기하죠. 논문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언어를 가르칠 때는 언어적 경험이에요. 애기 옆에서 대화만 많이 들으면 언어는 저절로 배워요. 이거는 우리가 문법 가르치는 거와 똑같아요. 단편적인 걸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육아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아법, 우리 칭찬 육아, 그게 엉터리라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는. 칭찬 육아. 칭찬 육아 하게 되면 애가 자존감이 없어버려요. 나중에 칭찬 안 받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야단 맞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칭찬이 효과는 있으나 그걸로 다 해석할 수는 그렇죠. 없다. 칭찬이 효과가 있는 논문은 봤지만 그걸로 육아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애 함부로 칭찬 많이 하면 애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네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지 네네.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진짜 칭찬받을 필요가 있을 때만 딱 한두 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껴야 돼요. 요즘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말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님들 많이 말하지만 하시고 옛날 우리 우리 부모님은 안 안 하셨죠. 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번 사랑한다 말 들었을 때 그거는 평생 가죠.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할까요? 네? 왜 저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는요. 예. 그 가정의 틀 속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래도 애들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 친구들한테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도 아이들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틀 속에서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네네. 요즘 보면 뭐 마음 읽기 가르친다. 마음 읽기를 왜 가르쳐요? 부모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면 애들은 스스로 마음 읽기를 저절로 배우게 돼요. 이게 진짜 마음 읽기인데 이거를 요즘은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거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닫지 거기서도 주입식이 또 나오나? 주입식이죠. 특히 미국 소학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대안 제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할 때 안 되는 게 있으면 딱 자르잖아요. 그럼 애들은 자기 스스로 이걸 못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뭘 할까 하고 찾잖아요. 예, 그렇겠죠. 이게 대안 제시죠. 대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우리는 자꾸 대안을 제시해 주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제시하려고 하죠. 하여튼 얼마나 아이들이 쉽게. 찾게끔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애는 자기 스스로 대안 찾는 능력을 못 길러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대안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선생님 통제력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통제력 선생님이 마찬가지죠. 강조해 주시는 그 네. 통제력, 자기 통제력도 어떤 포인트인지 짚어주시죠. 통제력이란 게 바로 훈육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훈육이란 것은 아이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규칙이 있고 한계 정해주라 그러잖아요. 네네. 부모가 군의가 있으면 저절로 돼요. 예를 들어 카시트 쓸 때 앉아야지 하고 앉히면 끝나요. 네. 쉽죠? 옛날에 부모가 머릿속에 규칙을 안 정했을 때 카시트 알리면 애가 울었잖아요. 그럼 네. 엄마가 막 애 다시 어떻게 할지 안고 몰라가지고. 모르면 네. 확실한 이 규칙과 한계가 없으면 부모가 망설이는 순간 애들은 떼쓰고 난리했어요. 부모가 당당하게 하면 애들은 말 듣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친구 잘 부려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해보자?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시켜요. 아, 너무 당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은 건가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당당하게 너 이거 해. 그러면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이건 말을 저절로 들어요.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요즘에 솔루션 육아나 아니면 애를 위주로 생각하는 그 수많은 육아법을 머릿속에 버려야 돼요. 설득하려고 그러고 납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애들한테 구걸하는 육아를 하면 안 돼요. 집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애들이죠. 대장. 그러니까.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얻어맞고 사는 엄마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말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아, 이게- 우리 자식 얘기니까, 내 그쵸. 자식 얘기니까. 왜냐하면 애들한테 무슨 말하면 애가 마음이 상처입을까 봐. 그거는 애 자체가 부모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고 소속감을 없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소속감을 만들어주면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가족이란 틀 속에서 위안감을 가져요, 애들은. 내가 이 틀 속에만 있는 한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가족이 이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 예. 틀을 깨버리면 조금만 꺼도 마음이 상처가 돼요. 어. 중요한 건 보호되는 틀이에요. 틀 속에서 내가 위안감을 갖는 거예요. 이 보호되는 틀. 나보다 센 사람이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틀 자체가 아이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틀이 아이한테 큰 보호 울타리가 된다. 그렇게 안정된 감을 심어줘야죠. 네네. 이 안정된 감이 있어야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도 생겨요. 자존감도 생기고. 예,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는데 네. 이 틀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내가 대장이 내가 맞닥뜨린다? 네. 애들한테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즘은 애를 갖다 앞으로 내세우잖아요. 병원에 와서 심지어 애들한테 꼬맹이한테 너가 설명해 어디 아픈 거? 부모가 설명해야죠. 부모가 애를 너무 믿는지는 몰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보호자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내 아플 때는 넌 나만 믿어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자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내가 지켜준다는 그런 안정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애들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들면서 예. 이 두뇌도 마음껏 발달하고 예. 성격도 안정화돼요. 통제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제력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졌을 때 통제력이 잘 생기죠. 훈육을 할 때도 네네. 내가 어떤 일을 갖다 애한테 어떤 그 통제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만 통제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틀을 잘 잡아줘야 돼요. 네. 이 틀 속에서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지 않게 딱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세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워 이 정도가 가정의 틀이다 이런 인식들이 막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헷갈리고 그냥 내 식구, 세 식구, 두 식구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건 공부. 육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공부를 해야 요즘에 육아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지식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지식을 하는데 그게 가정이란 개념이 빠진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틀은 그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문화를 공부해야죠. 제가 말한 게 그 가정의 틀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 보이지 않는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말해도 이게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정이라는 걸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 2, 3, 4 해가지고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걸 아니시고 제가 말한 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평범한 게 원래 육아예요. 그 평범함이 요즘에 낯설어요. 근데.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애를 못 키우죠. 부모가 구체적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 육아 항목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죠? 하나가 아니죠. 우선, 너무 많죠. 우선 너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애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애가 울다 그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다 부모가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양 정하고 시간 정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애 뭐 재운다고 뭐 난리 계속 하잖아요. 밤에 칭얼거리면 계속 재우려고 그러잖아요. 네. 애는 졸리면 자요. 수면 교육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옛날에 수면 교육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근데 수면 교육 잘 되죠. 잘 잤어요, 애들이. 왜? 네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하루 종일 일했죠. 네네. 특히 여자 같으면 아침 5시 일나가 연탄불 갈았죠. 그렇죠, 그렇죠. 밥하고 참 반차하고 신기해요. 그다음에 상체했죠. 네. 제일 마지막 늦게 자죠. 그러면 중간에 깨서 애를 뭐 돌볼 수 있어요? 밤에? 못 볼죠. 그럼 아침에 일을 못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 자요. 그냥 자요. 울어도 자고. 그렇죠. 울어 자는 게 아니고 애가 울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봐주니 누가 왜 울어요, 그거를. 그러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냥 애를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애는 잘 수 있다는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수면 교육이 가장 큰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수면 교육이란 거는요, 예. 기본적으로 그 애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 같이 있으면서 애가 배고플 때 먹이고 졸릴 때 재우는 걸 부모가 해야 돼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걸 갖다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내가 밤은 좀 더 자고 낮엔 밝으니까 좀 덜 자고 이런 자연적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6주가 되면 이제 밤낮을 구분하면서 이제 예, 6주부터 예. 본격적으로 수면 교육을 시작합니다. 네. 이때는 수면 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수면 의식. 수면 의식 가서 일정하게 재우는 거죠. 누워 등대고 재야 돼요. 잠들기 전에 눕혀야 돼요. 이러면서 엄마가 잘 생각하면서 애가 밤에 층을 그을 때 반응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때부터 밤에 최소화하면 아, 내가 밤에 자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예. 빠르면 2개월부터 10시간 자는 애들 꽤 많아요. 2개월부터요? 예. 우리가 1개월 때 엄마한테 그래요. 6주부터 수면 교육하고 밤에 층을 그을 때 반응을 최소화하고 엄마가 잘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그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1개월 접종할 때. 네. 이런 엄마들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고 싶으니까. 예, 예. 그런데 실패한 엄마들. 예. 울면 어떻게 하면 다 실패해요. 울면 어떻게 하는 순간부터 애한테 끌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수면 교육의 기본이에요. 분리해야 되나요? 아니요. 같이 하든 분리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 집안 환경이 분리수면에 유리하면 분리수면 하시고 같이 하는 게 유리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엄마 아빠 같이 뭐 아빠 늦게 들어오고 뭐 동생이 있으면서 막 뛰어놀고 가고 TV 보고 있는데 애 같이 잔다? 그건 쉽지 않겠죠. 안 돼요. 그건 따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수면 교육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애가 평소에 우는 걸 겁을 내면 안 돼요. 물론 배고플 땐 좋아하죠. 네네. 그렇지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기회를 약간씩 줘야 돼요. 신생아 초기는 짧게, 조금 지나면서 점점 길게 이렇게 해서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예. 가고 애들 우는 애들도 적당히 달래고 난 다음에 키워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애하고 부모를 띄워놔요. 처음에 산후조리원. 근데 산후조리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해요. 네.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24시간 보면 돼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띄워놓는 게 아니고 무조건 24시간 보고 모자동실이고 하고 부모가 아기를 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띄워놓긴 안 해요. 띄워놓잖아요. 띄워놓죠. 그 다음부터 애착도 안, 애착 형성에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기가 제일 힘든 시기에 애를 띄워놓으면 애들 두뇌 발달이나 이게 톡식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게 두뇌 발달이나 모든 거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게 요즘 알려진 이야기. 선생님 근데 우는 게 자기 의사 표현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신생아들이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잖아요. 네. 그 의사 표현에 어느 정도 부모가 반응해 줘야 된다는 그 근데 부담이 그게 전부 있거든요. 다 꼭 부모가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죠. 배고픈 건 들어줘야 돼. 네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애들은 자기 스스로 울음 울면서 내적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경우는 예. 기다려서 애가 스스로 풀게 냅두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24시간 모유동치를 하지 않으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모유동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애 배고픈 거 몰라요. 그런 엄마들 너무 많아요. 1개월 때 왔는데 애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엄마가 너무 많아요. 네. 옛날엔 그런 엄마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몰라요? 애 키우다 보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애기를 띄워놓는 순간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아가 힘들어지는 거죠. 밤에 애가 층을 그릴 때 이게 내가 배고픈 건지 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먹이잖아요. 층을 때 먹이면 네. 다음부터는 배고파도 보채고 힘들어도 보채고 졸려도 보채고 다 보채요. 먹으면 다 조용해져요. 네네. 그러니까 갈수록 육아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산후조리원 나오는 그 시기가 너무 두려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산소리 될지 있을 때가 모르니까. 천국이라 그러고 나오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 그러면 그 짧은 시기만 힘들면 돼요. 그 짧은 시기에 행복하고 뒤가 힘들면 그게 인생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그 네. 2주를 갔다가 좀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2주를 갔다가 부모가 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너는 그거 애 볼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옆집 아이가 잘 잔다고 하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그렇죠. 아이는 예민한 것 같고 그렇죠. 잘 못 자면. 다 잘 잘 수 있어요. 다 잘 아주 수 특별한 있어요. 애들만 잠을 못 자는데 잠 못 자는 애들 기준으로 또 그걸 또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내 애가 잘 못 잔다고 생각하고 그걸 1, 2, 4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 애가 잠 못 자게 돼요. 선생님 그럼 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공사 어떻게 아까 부모가 말했지만 세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24시간 모동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를 네. 이해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한 번에 충분히 먹고 간격을 버려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울 때 너무 겁내지 말고 울 한 때 템포 늦추면서 애가 네. 스스로 울음 거칠 기회도 주면서 우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5% 이하 3%짜리 애들의 육아를 따라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요. 돈 들죠.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교육비? 사교육뿐 아니라 노후 준비가 제일 안 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어릴 때 애 키울 때 돈 너무 쓰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돈까지 다 끌어다 쓰잖아요.
애 키우는데 그렇게 끌었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네.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세상은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지금 20만짜리 애가 50만, 60만인 어른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노후를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나중에 되는 세상. 애들이 부모 찬스가 아니고 부모 리스크가 돼요. 어. 지금 제가 볼 땐 부모 리스크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애들한테. 애를 위한다 그러지만 애한테 노후에 너한테 짐을 갖다 등기는데 과연 짐을 져줄까요? 절대 안 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탁 하고 예. 그만 고다음 도망가는데 네, 그때까지 자기 가진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불쌍하게 될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엄마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겠죠. 모르는데 저희는 벌써 저희 친구들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죠. 예. 저희 친구들 중에 애 키우려고 휴학까지 보내고 돈 들여가 다 공부시켜놨는데 부모 노후 책임자 애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출산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왜냐하면 20만이 50만 인구를 못 먹여 살리죠.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예, 안 돼요. 그거. 예. 이런 사회에서 내가 내 자신의 노후를 준비 안 하면 결국 이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요즘에 35세 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 30대 중후반에 많죠. 60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럼 얘가 사회에서 돈 버는 시기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얘가 사회에서 돈 버는 시기가 은퇴하는 시기예요. 그럼 예. 이 시기에 부모를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못 벌죠. 제일 힘든 시기하고 부모 은퇴가 이 노후버렵대요. 둘은 못 키워요. 예. 지금처럼 돈을 쓰면. 예. 이거는 국가가 비상사태,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50만 대하고 지금 20몇만이잖아요. 그러면 20몇만이 그냥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으로. 그럼 비상사태잖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애 키우는 게 쉽게 만들어. 돈 안 들고 쉽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 한 명을 잘 키우자가 아니고 애를 서너 명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내가 한 끼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하겠다. 식사 할 수 있죠. 예. 그럼 다음에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예. 내가 가정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 육아도 가정식으로 애를 갖다 서너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을 해줘야지 부모가 애를 쉽게 키우고 여러 명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드웨어만 열심히 돈을 쳐놨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쉽게 키우는 거에 자고 먹고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다. 이 세 개를 좀 믿어라. 있죠. 아니 원래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배고프면 예. 먹고 졸리면 자겠죠. 뭐가 원칙이고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놓친다.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못해갖고 그렇죠. 그걸 뭐 죄책감 느끼기 그건 필요 없어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아니고 그건 네. 개인 인생이에요. 네네.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나머지는 너 인생이다. 1,000억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서 못 외웠다. 네. 그럼 너 인생이야 그거. 받아들여. 받아들여야죠. 부모도 그걸 받아들여 내 인생을 있는 만큼 행복하게 그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애도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야지 자기 자존감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불행한 불행하게 모습을 느끼면서 보이게 하면 보이면 애들은 이 자존감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왜 다른 부모는 이렇게 다 해주는데 네.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할까? 그렇죠. 부모가 자기가 가진 것을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애도 그게 하죠. 근데 부모가 굉장히 당당히 무서운 사니까. 답습인데요. 그럼요. 대물림?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불행이 대물림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행복도 대물림이 돼요. 행복도 자존감도 대물림이 돼요. 자존감 있게 사는 거. 이거는 네네. 부모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존감 있게 살아야지 애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린 지금 부모가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네. 애한테 매달려가 찌들린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육아에 찌들린 인생을 보여주니까 애가 자존감이 생길 리가 없죠. 없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데. 힘든데. 그런 생각하면 다행인데 네. 저 엄마 찌들리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인생을 찌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인생 자체가 내 인생도 괴롭겠구나. 그럼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그렇죠. 돼야 돼요. 네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이게 가정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돼요. 밥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일상을 즐길 줄 아는 부모가 돼줘야지 애들도 아이고. 그런 인생을 보고서 그런 우리가 저비용, 네. 고효율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비용, 저효율 생활을 살고 있어요. 애들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네네. 맨날 잘해줘야 되고. 베이커리 가야 되고 네. 일요일 되면 네. 차 타고 멀리 가야 되고 가족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랑 자체가 행복하지 않게 돼요. 이게 더 시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게임 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게임은 화려하잖아요. 아, 네. 가정이 그거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애들은 이 일상의 따분한 일상, 가정의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인간으로 키워야지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실은.
즐거운 인생을 애한테 자꾸 주게 되면 나무란 일상을 생활을 못 즐겨요.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거에 흔들리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좀 드는데요. 원래 육아 문화라는 건 붕괴되면요 복구하는데 50년 50년 걸려. 그러면 네.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육아가 조금 달라지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 네. 그리고 범사회적인 정부 차원에서 노력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육아를 할 때 이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육아는 원래 소아과 전문이에요. 정상적인 문화적 육아 이런 육아를 따라하면 참 쉬운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인터넷만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전공이 뭐예요? 그러고 이제 이 직업 있어요? 아니면 실무하는 거 있어요? 자기 직업 있으면 실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해요? 물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육아는 인터넷 보고 해요. 자기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애 키우는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무를 할 때 미리 공부를 하고 내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실무가 인터넷 보고도 참고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참고되는데 이 기본 지식이 공부 없는 거예요. 육아책도 일반인이 쓴 책을 봐요 또. 자기 전공 공부할 때는 전문가 누가 쓴 책인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보면 거의 애 처음 키우는 사람이 쓴 책을 봐요. 어...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그 공부가 애 키우는 데 쓰는 방법인지 그냥 애를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가 전문이 아니면 책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애 키울 때 좀 공부를 하면서 육아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고 애 키우기 쉽다는 생각하에 애를 키워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애도 믿어야 돼요. 애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고 애들을 이제 망설이는 순간부터 애는 잘못돼요. 요즘 엄마들 맨날 애 뭐 하면 얘 자폐 아닌가 하고 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대하는 순간부터 애들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애 자꾸 테스트하고 데리고 다니고 애가 자꾸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아이는 나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정상적인 부모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이 않는 부모 반응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 애가 정상이란 전제하에 애를 키우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 애는 따로 해야지 1% 3%를 걱정해가지고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이후에 치료나 솔루션으로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칙을 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기초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노력이 들겠어요. 선생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육아를 지금 아무도 안 하니까. 예. 육아를 하려면 육아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육아 자체가 우리 원래 미국 가서 애 키울 때 육아 물어보면 어디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소아과에 가서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소아과에서 질병만 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육아를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육아를 갖다가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육아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네. 아까 말했지만 자꾸 육아법을 만들어내요. 네네. 뭐 칭찬 육아, 솔루션 육아, 뭐 대안 제시, 뭐 설명 육아 이상을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런 육아는 정상 육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인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육아 문화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육아 문화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우선 정부도요. 홍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육아가 쉽다고 해야 될 판인데 육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힘드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겠다. 그럼 그 말 들으면 도움 안 받고 애 안 낳지. 명쾌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든 홍보를 힘드니까 도와줄게. 이건 진리라고요. 애 키우는 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조차도 지금 이제 애 키우는 게 재밌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된 거예요. 네.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애 키우는 게 재밌고 즐겁고 애 한 명 놓으면서 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실패한 거예요. 홍보가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 애 키우는 게 쉽다는 그걸 갖다가 그런 육아법이 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 자체가 애만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가 애를 안 키우면 뭐가 재밌어요? 애를 키우려면 교감이 없기 때문에 직접 키워야 재밌고 직접 키워야 쉬워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애 안 키워봤 그런 소리 하면 애 안 키워봤냐 그래요. 그게 바로 실패예요. 애 키우기 재밌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댓글에도 선생님 아이 있으시냐고 애 키워봤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 키우기 쉽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벌써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이 사회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사회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국가조차도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즐겁다는 이미지를 못 심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피해자예요. 이거는 부모가 피해자라니까.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애 키우는 거 즐거움을 못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너 애 혼자서 못 키워. 국가가 도와줘야 키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다른 나라가 애를 못 키워요? 아니죠. 키우죠. 지금 뭐 지원 안 해주는 나라가 애 더 많이 쫓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 하나도 안 해주는 나라가 애 더 많이 낳고 우리 옛날에 지원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애가 더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이 근본적인 방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엄마가 뭘 필요할게 그럼 그거를 지원해 준다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지원하면 애는 더 나요? 그럼 지원 받고 끝났죠. 예. 예. 돈대로 쓰고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 안 해도 될
분위기를 말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200조를 쓰면서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 문제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지 않는 종교를 누가 떠들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걸 제 말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가 망해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려면 이 가정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애 키우는 방식으로는 이 연속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회가 붕괴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네. 이 연속성이 있는 육아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해야 될 판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